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6페이지 갑니다. 협회와 보직편입니다. 아주 가벼운 시간이고 또 반드시 출제도 되고 가벼운 단원인데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자, 중개협회에 관련되는 내용이 출발했습니다. 협회 그리고 보직은 가벼운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한 시간 체크하시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위주로 빠르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려가면 협회의 설립 목적이 나타났는데 목적까지 시험에 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갑니다. 개업 공인사에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업 공인사 동그라미 해놓고 줄 바꾸어서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까지 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줄을 딱 긋고 나니까 연결이 이렇게 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 협회는 누구들하고만 논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만 노는구나.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들만 진행하는구나 하나 배우셨습니다. 내려가면 2번 협회의 법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 법적 성격이 쭉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실 것, 협회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말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거 하나 기억합니다. 협회의 성격이 뭐라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여기 하나에 모든 내용이 다 숨어 있습니다. 자, 협회는 반드시 무엇으로 가져간다? 법인으로 가져갑니다. 법인. 그리고 사람들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이고, 자,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모임이다 이런 개념이니까 고상한 말로 비영리 사단법인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세 문제를 물었습니다. 협회는 반드시 무엇으로 가져간다? 법인. 그리고 재단이 아닌 사단법인 비영리라는 것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니까 2번 협회의 설립 절차. 여기 비교적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설립 절차에서는 체크하셔야 될 것이 숫자입니다. 첫째 줄에 보면 회원 300명이 발기인이 되어 300명의 발기인 밑줄 긋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3번이죠. 협회는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에 대해서 줄 것입니다. 600명 이상이 출석하고 600에 줄 것입니다.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창립총회에는 또 줄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 숫자를 잘 보라 그랬습니다. 자, 협회에 관련되는 숫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설립을 할 때는 300명이 발기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하나 만들자 이거겠죠. 그 다음 창립총회는 그것의 2배, 얼마? 600명. 그 다음 600명이 모여라. 이러니까 서울에서만 600명이 다 왔다. 그럼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각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라는 구질구질한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시험에 몇 번이나 들어오니까 이건 짚어야 됩니다. 첫 번째 300. 300의 2배를 얼마나 그러죠? 600. 그리고 120.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의 순서. 크게 어렵진 않죠? 300명, 그 다음 2배인 600, 그리고 120. 이렇게 해서 숫자 잡으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3번 협회의 조직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협회는 만들어졌으면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 줄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입니다. 시, 도에는 지부 줄 거 놓고 줄 바꿔서 시, 군, 구에는 지회까지 줄 것입니다. 그리고 둘 수 있다의 동그라미 이거 두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까칠하게 걸었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옆에다가 아예 두어야 한다 X 이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둘 수 있는 임의적인 사항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300명이 발기회를 하고 600명이 총회를 열어서 서울에서는 100명, 시도에서는 20명이 참석해서 협회가 설립이 되면 조직을 갖추는데 조직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는데 지부는 어디에? 시도에, 지회는
시, 군, 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것도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지부는 시군구, 지회는 시도 하면 틀립니다. 이 정도도 아직 감각이 안 잡히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적으라 그랬죠.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시 노원구에서 왔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소속이 이렇게 되겠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시도에는 지부잖아, 그죠? 서울시 지부, 노원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노원구 지회라고 하나 적어 놓으셔야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지부와 지회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응용학습. 이 자리에 만약에 의정부에서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도는 지금 경기도지부 의정부시 지회 이렇게 적어놔야 된다. 그죠? 그 말을 기억하라고. 그죠? 그래서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는데 이게 딱 잡혀 있으면 두 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다. 그거는 그대로 따라 붙으면 되죠. 요게 잡히면 두 개가 해결이 된다고요. 이렇게 신고사항이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그게 두 줄 내려옵니다. 또한 협회는 줄 꺼놓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찾았습니까? 보고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거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뜻은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던 것 중에 다 삭제되고 이제 보고하는 게 딱 하나가 남았으니까 이 매년 시험에서 한 조문을 딱 올려놓습니다. 체크해드렸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총회 의결 사항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총회 의결 사항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죠? 이거를 10일 내로 보고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딱 보고하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협회의 업무가 나타났습니다. 자, 협회가 설치가 되었고 이제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지. 일을 하는 것을 업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재에 보면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무슨 업무? 고유한 업무가 있고 받아서 하는 업무를 수탁 업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협회의 업무 탁 두르면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 이렇게 딱 잡고 수탁부터 정리합시다. 자, 수탁 업무라는 것은 받아서 하는 업무를 수탁이라 그러겠죠. 그죠? 받아서 하니까 수탁인데 첫 번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수탁 업무 두 가지부터 하면 첫째 교육에 관한 업무 받아서 합니다. 2번 내려오니까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죠. 시험에 관한 업무, 시험을 시행하는 업무를 받아서 합니다. 자, 여러분 좀 이따가 바로 이어지는 보책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수탁이라는 뜻은 받아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위탁한다 이러겠지. 그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위탁 업무 하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요. 수탁은 잘 들어놓고 위탁은 몰라요 이러고 있으면 날 셉니다. 그래서 협회가 받아서 하는 것 두 가지 교육을 하는 업무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받아서 하니까 이거를 수탁 업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옆에 위에 올라가면 고유 업무가 쫙 나타나는데 고유 업무가 보기보다 많습니다. 이게 자, 보기보다 많은 데다가 이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또 이걸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없다. 그죠? 자,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가는데 핵심 단어가 품위의 동그라미 합니다.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제도 동그라미.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지도 동그라미. 4번 회원의 윤리 헌장의 제정과 실천. 자, 윤리 헌장하고 들어가니까 윤 동그라미 합니다. 5번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 동그라미. 6번 42조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 동그라미. 7번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에서 달성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핵심 단어를 딱딱 잡았는데 앞으로 협회의 고유 업무는 이게 매년 그 중에서 한 줄 이상은 시험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업무는 양이 많으니까 협회 회장 이름을 기억하면서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협회 회장이 누구라 그랬죠?
윤정공 씨입니다. 어디 윤씨라 그랬죠? 파평윤 씨인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또 잘 기억해요, 희한하게. 윤정공이 회장 이름입니다.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지금 여러분이 동그라미 한 게 이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을 잘 정리하면은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업무가 반은 알아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윤정공 씨인데 제가 만나보니까 파평윤 씨다 그랬잖아요.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습니다. 자, 노래가 잡히신 분들은 윤이 뭘까요? 여러분 시험에서 윤 하면 윤리 현장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정 하면은 정보 제공, 공 공제 사업 할 수 있다. 품위는 어떻게 됩니까? 품위만 나오면 자동으로 품위는 유지해야지, 그죠? 제도를 연구 개선합니다. 지도. 자, 내가 이 사람을 지도한다. 그 말이나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 연수시킨다. 다 같은 말이죠.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달성은 뭐지요?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갑니다. 윤정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고유 업무입니다. 문제 이렇게 걸 수도 있다,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교육 업무 턱 갖다 붙여놓고 업무로서 성격이 다른 것은 보이십니까?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고유 업무 구질구질하게 양이 많지만 회장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 못하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다시 회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해놓고 찾아 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실제 회장은 윤정공 씨 아닙니다. 공부할 때만 윤정공입니다. 또 워낙 또 파평윤 씨까지 이야기 막 해놔가지고 밖에 나가서 우리 쌤이 그러던데 하면서 싸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시험 공부하실 때까지는 계속 회장이 윤정공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 정의하셨고 3번에 내려오면 공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 탁 찍습니다. 이제 이 업무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고 시험도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공제사업을 별표를 하셨는데 공제사업 방금 들으셨나요? 윤정공 할 때 공이 뭐였다? 공제사업 할 수 있다. 자, 이게 고유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공제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목합니다.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영업하지요? 2억 가입하라. 들어 반갑습니까? 공인중개사는요 1억 이상 가입하고 부칙 6조는요 1억 이상 가입하라. 이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죠. 부칙 6조는요 하니까 어떤 분이 5천만 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법을 만들어가면서 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법인은 얼마라고요? 2억, 공인중개사 1억, 부칙 6조 1억 이상 가입하고 영업한다. 이런 말 들으셨고 이런 것을 가입할 때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또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 공탁할 수 있다. 들어봤습니까?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가입하는 게 뭐라 그랬죠? 공제를 많이 하고 공제는 누가 한다? 협회가 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지금 협회가 하는 공제 사업에 대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8만 명의 고액공사들이 정확하게 86,800명인데 90%는 공제에 가입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약 8만 명들이 금액을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법인은 2억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40만 원쯤 부담합니다. 그러면 1억이면 20만 원쯤 부담하겠죠. 그럼 8만 명들이 40만 원,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 돈에서 다 들어오면 여기서 사고가 나면 이 돈에서 왕창 도와주는 게 공제사업입니다. 자, 대략 들어오는 돈이 대충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40만 원씩 넣고 공인사는 20만 원씩 넣는데 20만 원으로만 치더라도 8만 명이면 2, 8이 16, 160억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오는 공제료가 대략은 한 200억쯤 됩니다. 그 200억을 받아서 중개사고가 나면 왕창 도와주는 게 공제사업인데 200억 중에서 사고가 나서 물어주는 돈이 대략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대략 6, 7%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00억에서 사고 나서 10%를 물어줬다. 그러면 20억 나갔겠지, 그죠? 남은 돈이 얼마? 180억이 남아있습니다. 180억은 뭐 할까요? 뭐 하기는 인건비 이런 거 하겠죠. 관리비 이런 거 하겠죠. 1년이면 180억, 10년이면 1800억, 20년이면 3000몇백억이 막 돌아다닙니다. 협회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1년에 1억을 보장하기 위해서 20만 원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사고가 나서 몇 천만 원 물어줬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큰 사건 터진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게 대략 한 6, 7%밖에 안 된다니까요.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책임 준비금을 10%를 준비하라는 걸 보면 10%가 안 넘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근거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는 뭐를 한다? 사옥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으면 수익을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회원들의 자녀가 대학에 가면 뭐 등록금을 지원하자. 또 한 5년 이상 계속 보험료 공제만 가입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그죠? 그러면 5년 이상 무사고자들은 뭐 30% DC를 해주자. 이런 이제 공유 사업을 합니다. 수익 사업이라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공제 사업에서는 국토장관이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단원이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했던 말에 대해서 보면 공제사업의 목적하여 정리가 되는데, 거기 올라가면 고유 업무 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268페이지 상단에 6번 보면 공제사업 할 수 있는데 옆에 목적이 나타나 있죠. 목적 협조를 한번 꺼봅니다. 이 경우 공제사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상호 부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서로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그림으로 그렸던 내용을 목적으로 딱 잡아놓고 하단에 내려오면 공제사업의 목적 규정 그런 거는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험용으로서 오른쪽 269페이지 269페이지 상단에 3번 첫째 줄 보시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작은 글씨 3번 박스 안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얼마로 한다고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줄 딱 꺼놓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가져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준비금 하는 말은 여러분 저렇게 공제를 가입하고 영업을 하는데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죠. 사고가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줄 모르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라는 돈을 책임준비금 그럽니다. 책임준비금을 얼마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사고가 10%가 안 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1년에 50%씩 난다. 그런데 책임준비금을 10%만 준비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그거 줄 꺼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바도 있는데 전체 수입액의 100분의 10 그러면 틀려요.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 100분의 10 그런 것들을 체크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는 내려가면 회계관리 이런 건 읽으시고 4번 공제사업 운영 실적의 공시 여기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자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회원으로서 공제를 가입했는데 자 내가 가입하고 1년이 지나니까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얼마 남은 돈은 얼마 이월한 돈은 얼마를 회원들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그래서 4번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라라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셋째 줄에 회계년도 종료 후 몇 개월 내로 3개월에 동관합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위반 시 받아쓰기 합니다. 공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로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이제 5번에 1번 내려오니까 그때 공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국토장관이 그 자료를 받겠죠. 국토장관은 협회가 입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시했는 걸 보니까 여러분 대차대조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온 돈은 얼마, 나간 돈은 얼마, 차변, 대변, 소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국토장관이 사고로 물어준 돈은 별로 없고 전부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MT 가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옆에다가 위반시 명령을 했는데 이제 좀 밥은 그만 사 먹고 국수도 좀 사 먹으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요즘 사실은 밥보다 국수가 더 비싼 데도 많죠. 그만한데 어쨌든 명령할 수 있고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지금 받아쓰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듣고 있습니까? 감각적으로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그거 기억하라고 지금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다. 아, 협회는 받았다 하면 자동으로 얼마? 500만 원짜리입니다. 바로 밑에 2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에 동그라미 놓고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막대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이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 말이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 지 맘대로 가서 감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국토장관에게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사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국토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꾸 감각을 느낍니다. 협회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금액은 무조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다. 이것들만 잡아도 사실은 여러분 한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수험생들은 뭐를 위반하면 얼마, 뭐 위반하면 얼마, 어떻게 위반하면 얼마, 여기 세세한데 막 예민하지만 크게만 잡아도 문제는 풀립니다. 협회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 위반하기만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그렇게 딱 잡고 계셔야 된다. 그런 뜻이고. 6번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 옆에다가 갈로 열고 신설 적어 놓습니다. 자, 내용은 썩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신설됐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가지고 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취지겠죠. 그죠? 우리 취지하고 크게 관련 없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는 걸로 체크합니다. 넘어가서 6번도 마찬가지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찾으셨나요? 개선명령에 갈로 열고 신설 적어 놓습니다. 신설됐으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국토장관이 그 자료를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공제사업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물어주는 돈은 별로 없고 전부 밥만 먹고 관리비로만 쓰니까 뭘 바꿔야 되겠다 하고 1, 2, 3, 4, 5, 6 변경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동그라미 한다? 신설됐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자산 예탁 기관을 변경해라. 이런 것들을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제 7번은 더 중요합니다. 7번 별표 딱 찍어놓고 임원에 대한 제재 역시 갈로 열고 신설. 신설됐으니까 중요하다니까요. 자, 갈로 열고 국토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임원에 대해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또 위반시. 그러니까 이 임원을 공제사업 관련 임원을 해고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그렇지. 느낌 딱 저절 잡아야 되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임원에 대한 제재는 요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빠진 부분이 여기입니다. 적어 넣으셔야 되겠다. 거기 올라가면 교재 271페이지입니다. 상단 재무 건전성의 유지하여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옆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직업 여력 비율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직업 여력 비율. 자,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로 한다? 100분의 100 적어 놓을 것.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로 한다고요? 100분의 100. 그래 적으라고. 100분의 100. 됐습니까? 그리고 주목합니다. 우리 좀 전에 숫자를 하나 조심해야 된다고요. 책임 준비금은 얼마를 준비하라 그랬죠? 100분의 10. 이게 무슨 말이죠?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 이를 책임준비금이고 책임준비금은 무조건 10%는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 지금 받아쓰기 한 거 직업 여력 비율이 나오면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로 한다? 100분의 100 적었다고요. 자, 직업 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이라는 말은 100%를 지급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80%만 물어주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100을 뭐라 그런다? 직업 여력 비율. 그래서 오른쪽 8번에 있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 가지고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로 가져간다? 100분의 100으로 가져간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좀 편할까요?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자차 보험이나 자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요즘 외제차가 많아가지고 자차를 이렇게 안 들면 타인의 차를 물어주는데 돈이 모자랄 수 있거든, 그죠? 그럼 요새 외제차가 많으니까 자기가 타인의 차를 손상시키면 3억까지 물어준다. 이렇게 크게 가입하면 손해를 다 보장할 수 있겠죠. 근데 3억을 가입하려면 내는 돈이 비싸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80%만 물어주고 20%는 내 자비로 물게.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럴 때를 직업 여력 비율을 80%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자, 다시 다 정리하면 책임준비금은 얼마로 가져가고 100분의 10으로 가져가고 책임질 수 있는 비율은 얼마로 가야 된다? 100%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80%만 물어주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 체크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5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중요합니다. 국토장관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줄 것입니다. 협회와 지부 지회에 대해서 감독까지 줄을 딱 긋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조문을 줄 거는데 여기 우리 이런 말 했죠.
자, 협회는 이랬잖아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이렇게 출발하는데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들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줄을 딱 긋다 보니까 국토장관은 협회와 지부, 지회를 감독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지부는 시도지사가 감독하고 지회는 시, 군, 구청장이 감독한다 하면 틀려요. 신고는 그대로 하지만 감독은 전부 다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교재에서 등본에 해주죠. 국토장관은 협회와 지부, 지회를 뭐 한다? 감독한다까지 줄 딱 꺼놔야 된다고. 그죠? 특별히 유념해서 그거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감독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일도 없지만 협회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그러면 위반할 수 있겠죠. 내줄 내려오면 얼마짜리입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러니까 결론은 협회는 받았다면 500만 원짜리다를 전달했고 6번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단에 동그라미 놓고 요거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단하면 X까지 표시하실 것. 자, 협회는 출제될 수 있는 것 위주로 빠르게 또 여러분한테 강조하면서 체크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보칙입니다. 자, 보칙은 보충 규칙을 보칙이라 그럽니다. 보칙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합니다. 별로. 보충 규칙이잖아. 그죠? 별로 중요하고 내용도 아주 단조롭습니다. 보충 규칙이니까. 근데 이 보칙에는 크게 업무의 위탁이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칙에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행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보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보칙에 세 가지가 있다. 이 제목 같은 건 기억할 필요 없고 내용이 가벼운 내용이니까 업무의 위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근데 포상금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확인해야 되고 여기 행정수수료는 조금씩 나옵니다. 조금씩. 그래서 아주 편안한 시간이다. 이렇게 전달했죠. 자, 보충규칙으로서 첫 번째 뭐다? 업무의 위탁 들어왔습니다. 제목만 가지고 설명하면 위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업무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두 개 공부하셨습니까? 수탁 업무가 뭐다? 교육과 시험 시행 업무는 수탁 업무라 그랬죠. 협회가 받으면 수탁이고 주는 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위탁 업무. 그러니까 위탁 업무는 뭡니까? 하면 첫 번째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하겠죠. 저절로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2번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셔서 자, 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고 들어왔는데 자, 이 교육은 전부 다 누가 한다고 여러분들을 교육했습니까? 교육은 전부 다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들으셨죠? 자, 봐요. 이 교육은 전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이 시도지사라는 시장이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 시도지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업자들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교육 업무를 맡긴다니까요. 위탁. 어디에 맡깁니까? 1번 박스 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동그라미, 전문대학 동그라미, 2번 협회 동그라미 합니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을까요? 5개입니다. 5개니까 오지선당이 문제하면 걸만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관에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뭐 교육 강사는 이렇고 이거는 보시면 되고 자, 쭉 내려와서 박스 밑에 큰 2번 이번에는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합니다. 자,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우리 중개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한다. 제일 앞단원에서 공부합니다. 걱정스럽죠? 뒷부분 가면 앞에 거 가물가물 하고 앞에 갖고 있으면 뒤에 거 가물가물 하고 이게 첫 시간에 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하는 건. 그래서 이건 기억해놔야 돼요. 내가 치는 시험의 원칙적 실시기관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 실시기관 국토장관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개사 시험을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시행하는데 박원순 시장, 남경필 지사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행 업무를 맡긴다니까요. 어디 맡긴다? 2번에 최저지를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협회 동그라미에 위탁할 수 있다. 동그라미 몇 개? 3개. 그러고 보니까 뭐가 없다. 뭐가 없습니까?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없다. 그거 표시하라고 지금 일부러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교육은 어디 한다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대학이나 전문대학 전부 다 몇 개? 5개 기관이죠. 그죠? 여기에 교육을 맡길 수 있는데 시험은 어디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가 없다? 대학이 없다. 이거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강조 안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입시, 대학 시험에 너무너무 귀에 익숙하다고. 그래서 대학도 시험 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대학 입시, 대학 시험 이런 게 얼마나 우리한테 귀에 크게 와 있습니까? 대학은 시험 치는 기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대학은 뭐 하는 기관이다?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교육. 됐죠? 우리가 워낙 대학 입시, 대학 시험에 너무 귀에 많이 익숙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대학, 전문대학이 없다를 딱 잡고 계셔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큰 줄기를 정리했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육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대학이나 전문대학인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맡겨져 있다? 협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럼 협회가 받으니까 이거를 교육 업무를 수탁 업무다. 아까 그렇게 공부했고. 지금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도 가끔 실무교육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명지대 이런 데서 실무교육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시행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죠. 협회가 시험을 받으면 협회가 받아서 하는 업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시험 시행 업무는 수탁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는 시험이 어디 위탁돼 있다? 공기업에 위탁돼 있습니다. 여러분 원서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기업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니까요. 공기업. 거기에서 여러분 시험들을 칩니다. 그런데 시험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시도지사가 공기업에 맡겨놨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위탁 업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의하는데. 자, 이제 이 단원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3번 제일 밑에 관보의 고시가 별표입니다. 관보의 고시한다. 별표 딱 찍어놓고. 여러분 고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알려서 보여준다 이 말이죠. 알려서 보여주는 것을 고시사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고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공법을 공부하시면 공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몇 개입니까? 많아요가 아니고 책만 등기면 고시합니다. 입안, 결정, 심의, 고시, 심의, 결정, 고시 계속 나옵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고시사항이 한 16개, 17개 돼요. 만약에 그런 걸 시험에 걸리면 손도 못 댑니다. 다음 중 고시해야 되는 것은,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거 건드려 놓으면 손 못 댑니다.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공법 과목이 여러분이 난해하다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시하는 게 16개, 17개나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효자 과목이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 공법에서 못 받은 점수를 어디서 받아야 된다? 중개사법에서 받아서 보태줘야 된다.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목이 효자 과목인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니까요. 중개사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업무의 위탁은 고시한다. 요 하나는 효자 과목이니까 기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알고도 조심해야 될 것. 이것을 일간신문에 고시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금 어디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관보에 고시한다. 딱 고시사항 하나니까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중개사법 이 시간에 고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업무의 위탁. 됐죠? 그거 하나 딱 적고 계셔야 됩니다. 오른쪽 포상금은 별표입니다. 이건 시험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포상제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거의 박스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 2번 거짓 등록업자. 거짓의 동그라미. 3번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양도대여가 아니고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양도대여가 뭐죠? 빌려주는 것. 그럼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빌려서 하는 사람을 양수대여라니까. 자, 이 포상금 제도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일단 포상금은 무거 양량일 때만 지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무가 뭐죠? 무등록업자. 그는 거짓 등록업자. 양은 양도대여 하거나 양은 양수대여 받아서 하는 자를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하고 딱 들으면 자동으로 양만 지급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위반된 행위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천만 원 이런 말 들어봤나요? 또는 유사명칭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수하면 1년에 1,000, 비밀준수 위반하면 1년에 1,000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라는 위반된 행위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상해 준다라고 묻혀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다 위반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포상할 것 같은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아닙니다. 포상은 언제만 한다? 무, 거, 양만 포상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무가 뭐? 무등록업자, 거는 거짓 등록업자, 양은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를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무, 거, 양 기억하실 것. 자, 그때 내려가면 2번 포상금의 지급액 이렇게 요란하게 이야기했는데 포상금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건당 50만 원 적어놓고 옆에다가 에게 적거나 꼴랑 이래 적어놓든지 하여튼 꼴랑 50만 원 지급합니다. 요란하게 이야기하고는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거기 두째 줄 작은 것이 국고에서 얼마까지 보조해 줍니까? 100분의 50은 보조해 준다. 3번도 중요합니다. 포상금의 지급 요건. 자, 포상금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동그라미 공소제기 앞에 번호 1번 달고 1. 공소제기 2.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요 라고 고발을 하면 50만 원 지급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발만 하면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되지. 고발만 한다고 지급할 수는 없죠. 그때 죄가 있다라는 걸 뭐라 그런다? 공소제기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기소유예는 뭔가 하면 죄가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한 것을 기소유예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다라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 무등록업자는 옷 입고 나가면서 나 지금부터 무등록 할 거야 하고 가다가 고발당하는 거라.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을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건 좀 심하죠. 그래서 죄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약하다를 뭐라 그런다? 기소유예.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무등록으로서 벌써 5년 좀 했어요. 그러다 적발되었다. 그럼 이건 죄가 있다고 확정됐죠. 이런 자를 뭐라 그런다? 공소제기. 그러니까 이런 처분은 누가 한다?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런 말 하면 틀려요. 검사가 뭐 했을 때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시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고발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으면 지급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있죠. 불기소 처분 이런 거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해. 불기소 X 또 하나 더 적결을 밑에 기소중지 이런 말도 들어오면 X입니다. 여러분 불기소 기소중지 이런 말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죄를 안 지어봐서 그래요. 죄를 안 지어봐서. 그런데 뭐 이런 거 기소중지 또는 불기소 이런 까지 다 설명하면 과부하 걸린다니까요. 그런 거 시험에 물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하는 조건을 두 가지 알고 있든지 지급 안 하는 걸 두 가지 기억하든지 그래 다 기억하라고요. 뭐를 기억하는 게 좋겠다? 지급하는 걸 기억하는 게 좋겠죠. 언제 지급합니까? 공소제기 기소유예시. 공소제기는 죄가 있다고 확정된 거라 그랬고 기소유예는 죄가 있대 아주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넘어가서 276페이지 지급 절차. 그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됩니까?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그 줄 닦아 놓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포상금은 누가 지급한다? 등록관청이 지급하는구나. 그거 하나 체크하셨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등록관청에서 체크하시고 내려가면 3번 지급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몇 개월 내로 지급해 줍니까? 1개월 내로. 1개월에 동그라미. 이거 2개월 내로 시험에 나온 바도 있어요. 그래서 2개월 하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딱 묶어놓고 별표. 자,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줄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줄 거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균등 동그라미.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줄 거고.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이 신고 고발 줄 거고 최초로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최초 동그라미. 자, 지금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 조문으로 기억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갑이라는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등록업자는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자,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 라고 A가 고발을 했다. 포상금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A한테 지급하겠지. 그죠? 얼마 지급하죠? A에게 50만 원 지급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요라고 A, B, C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말 하면 두 사람 이상이 고발을 했다.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한다? 균등하게 지급한다. 지금 벌써 틀리게 대답한 사람 나오잖아 봐요.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이라는 말은 나누기 3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합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을이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거짓 등록업자도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자, 이 사람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어.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자격증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등록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 부정하게 등록을 했소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고발이 들어왔다.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지금 교재에서 동그라미 한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당한다니까요.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오면 나누기 2 균등하게 지급한다 하면 X 됐습니까? 하나의 사건에 A, B, C 세 사람이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한 자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단어만 나오면 여러분한테 그림으로 눈으로 기억해라. 눈으로 어떻게 기억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A, B, C 세 사람이 들어오면 균등하게 지급한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하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왔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우리말로 2건이 들어왔다. 그죠?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최초 신고자에게 하여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걸 줄 거는 조문으로만 따라가면 헷갈리기가 너무나 좋다. 지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출제된 그림이고 매년 출제된 내용입니다. 항상 이 단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림으로 전달했고 여러분 그림으로도 시험 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림으로 눈으로 익히실 것. 50만 원. 예? 꼴랑 50만 원. 꼴랑 50만 원이라도 균등하게 지급하고 합의하게 지급해요. 꼴랑 그런 말 하면 잡혀가는 수 있어요. 잡혀가는 수.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익혀 놓으실 것.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나 적어 봅시다. 거기 지금 단원이 계속 이어지면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 그죠? 그런 거는 절대로 시험 내면 안 되지만 또 야비한 출제위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밑에다가 그 바로 밑에 고소, 고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고소와 고발을 한번 구분 살짝 해보고 가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조문에는 계속 뭐로 나옵니까?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이래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게 또 출제위원이 신고 고소한 자에게 이러면 거 틀리잖아 사실은. 그죠? 그런 것까지 내겠냐마는 그래도 막 법률적인 상식으로 고소와 고발을 구분하는데 고소 적었습니까? 옆에다가 당사자 적어 놓습니다. 고소하고 당사자. 고발은 제3자. 고소는 뭐라고요? 당사자. 고발은 제3자. 자, 그렇게 개념을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저 사람이 간첩입니다. 무장공비입니다. 고발해야 된다, 고소해야 된다. 저 사람이 무장공비가 내하고 무슨 영향이 있는 거 없잖아요. 고발해요. 제3자.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고소해야 된다고. 무슨 말 느낌 오십니까?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저 사람이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고발해야 되지. 저 사람 교통신호 위반한 건 내하고 관계없잖아. 고발 사건. 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옛날 초등학교 때 담벼락에 그지? 뭐 무장 간첩을 보면 신고 고발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그런 말 적어놨었어요. 지금은 뭐 빈도도 다 벗겨졌겠지만. 그래서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입니다. 고발한다, 고소한다. 고발이잖아. 저 사람 무등록이 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되겠죠? 고소고발 사건은 그렇게 구분해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라는 제목 옆에다가 딱 수수료 옆에는 정 딱 적어 놓습니다. 자, 행정수수료만 나오면 저절로 알아야 될 말이 뭐다? 정 딱 적어 놓고,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냅니다. 자, 행정수수료하면 정이 딱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가 영업을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째. 등록증부터 이야기하는 사람 수준 떨어져요. 다 구경하셨는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이 뭐가 있어야 된다? 자격증. 두 번째 뭐 있어야 됩니까? 다 이거 구경하셨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자가 영업을 하려면 뭐를 받는다? 등록증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뭐가 있다?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지고 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할 때 필요한 증은 이 세 가지밖에 없고 여러분들 밑에 표제에 보시면 원칙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 1, 2, 3, 4, 5, 6, 6가지나 붙었죠. 6가지나 붙어도 1번, 2번 묶어요. 2번, 3번, 1번, 2번 묶고 3, 4 묶고 5, 6 묶어요. 그러면 결국은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이 말이죠. 자, 자격증, 그리고 등록증, 그리고 뭐 가지고 한다?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묶었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런 증을 받을 때 수수료 냅니다.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냅니다. 받을 때, 자격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신고필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수수료 냅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보니까 뭐 인감증명 떼거나 주민등록등본 떼러 가면 돈 내고 서류 받아오죠.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다고 증 받을 때만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요란하게 6가지는 있지만 증하고만 딱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할 때 필요한 증이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중개업을 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틀립니다. 운전면허증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합니다. 지하철 타고 다녀도 되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증을 받을 때만 수수료 내는데 첫 번째만 조심해야 된다고.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어요. 요거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적기는 적어줬지만 여러분 시험 쓸 때 원서 낼 때 수수료 내야 된다는 거 안다 모른다? 당연히 알아야 되지. 이건 안 적어줘도 알아야 되죠. 그죠? 수수료 얼마일까요 작년에? 작년 해보신 분 계시건데 말 안 한 척 하고 있죠 지금. 1차는 13,700원, 2차가 14,300원. 그것도 또 희한하죠. 그냥 14,000원으로 하든지 그러지. 1차는 13,700원, 2차는 14,300원. 합치면 얼마? 28,000원. 그게 응시 수수료입니다. 여러분 중개사 시험 원서 낼 때 28,000원 정도 수수료를 내는데 그게 비싸다 싸다? 비싸다 싸다 이러면 비싸다 싸다 이러면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죠. 뭐에 비해서 비싸다 싸다 이래야 되는데 기준 없이 이야기하니까 어렵죠. 굉장히 쌉니다. 그게. 왜 싼가 하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중에 뭐 예를 들어 영양사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체적으로 3만 원대 전부 다 넘습니다. 5만 원 이상 됩니다. 5만 원 이상. 그지? 요새 대학에 입시 원서 넣을 때도 한 10만 원, 15만 원 합니다. 대학교에. 그래서 왜 대학들이 막 원서 장사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새는 수시로 막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한 7군데, 8군데 지원하잖아요. 7군데, 8군데 지원하는 경비만 한 100만 원 넘게 들어. 한 군데 10만 원씩 넘게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대학이 완전 원서 장사한다 그런 말도 지금 하는 게 원서 낼 때마다 수수료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 28,000원은 싸다 이 말이에요. 그럼 28,000원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28,000원 받아가지고 경비에 들어가겠죠. 대표적으로 출제 경비, 그죠? 문제 인쇄해야 되겠죠. 또 만들어야 되겠죠. 전국으로 배송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치는 장소 구해야 되겠죠. 그날 감독자들 일당 줘야 되죠. 지금 감독자들이 이제 정감독은 1명인데 8만 원. 근데 부감독이 2명 들어오는데 5만 원이에요. 그건 하루 종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죠? 내 5만 원 받고 일요일에 나와가지고 시험 감독하는 걸 좋아할까요? 5만 원 받고 안 나오는 걸 좋아할까요? 요즘 5만 원 그거 돈도 얼마 안 되는 그거 받고 하루 종일 일요일 같은데 붙잡히기 싫거든. 그죠? 그럼 돈이라도 한 2, 30만 원 주면 또 뭐 돈이라도 크지만 사실 그죠? 정 감독이 8만 원, 부감독이 5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게라 이거죠.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막 달겨고 꼬시고 막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이 누구다? 공무원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인 거라. 그죠? 니는 작년 안 갔죠? 이번에 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5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비로 들어가는 게 이제 원서 대금과 사용하는데 제가 국토부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한 50%밖에 적용 안 되더니 28,000원. 현실적으로 하려면 한 5만 원 좀 받아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한 반은 지원해 준다 그러더라니까요. 어쨌든 뭐 행정수수료가 싸긴 싸다 이런 뜻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지금 제가 적었지만 당연히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합격을 하면 자격증은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냥 교부해 주니까 이걸 시험에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는가 하면 내가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자격증을 재교부 받는다. 왜 재교부 받을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 재교부 받을 때는 당연히 수수료 내야 돼. 그러니까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내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 이렇게 보고 있다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보다가 커피를 확 쏟았다. 이러면 당연히 재교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재교부 받을 때,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낸다니까. 그 1번만 조심하라고 1번만. 그죠?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그때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5,000원이다 2만 원이다 들은 바가 없죠. 그게 제목에서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정수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자, 지자체 조례니까 서울 지방이 다르고 경기도 지방이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금액을 알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시험에서 옆에 적기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하면 틀려요.
왜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이 말은 전국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금액을 알아도 알았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지자체 조례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좀 더 심화 학습을 해서 지자체는 두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광역자치단체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라는 말도 들어봤나요?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를 광역자치단체라 그래요.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를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를 낸다는데 그러면 시도냐 시군구냐 이렇게 물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아주 예비하게 묻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자격증은 무조건 실시를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요것만 시도조례예요. 나머지 등록증이나 분사무소 신고 필증은 전부 다 누구다? 시군구청장, 시군구조례예요. 느낌 뭡니까? 등록관청이 어디죠? 등록증을 받으려면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이건 시군구잖아. 시군구. 요것만 자격증만 시도조례입니다. 지자체는 지자체라도 크게 구분해 봤다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몇 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몇 개? 두 개. 하나는 뭐? 광역자치단체.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노원구청은 뭐? 기초자치단체. 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 그런 뜻이에요. 됐죠? 조례를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한다. 밑에 것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지도 감독 펴놓고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